예, 이제는 전문 승부 3부 이번 주 승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여론 동향 속에서 정치권 움직임을 좀 파악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아직 자리에 앉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오는 중에 교통이 좀 막힌다고 하네요. 한 10분 정도 늦는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암동에도 오후에 소나기가 잘에 내렸는데 네. 소나기가 내리고 난 다음에 참 공기가 많이 무거워졌네요. 네, 후끈해요, 아주 네, 날이. 그렇습니다. 예. 오늘 낮에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요. 네. 밖에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예. 예. 자, 후끈한 무더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 후끈한 날씨 못지않게 정치권 후끈합니다. 이번 주에 여의도 정치권 열기 날씨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쏟아졌죠. 네. 먼저 이번 주 이은영 소장님 패자부터 네. 먼저 좀 꼽아주시죠. 저는 권성동 대행을 대표 대행. 뽑았습니다. 네. 예, 권성동 대표 대행. 예, 대표 대행. 당연히 이번 주 너무 문자 화제 파동 때문에 인물이어가지고요. 피해가지는 못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은요. 네. 검색어와 같이 붙는 단어들이 구구, 강원랜드, BTS, 텔레그램, 체리 너무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한두 번 지금 발언 실수를 나온 게 아니고 너무 지금 많이 쌓였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관심 사항은 이게 이제 지금 이 권대행에 대한 네. 리더십을 인정해 줄 거냐 아니면 이거를 바꾸는 걸로 갈 거냐 지금 이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비대위 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현진 의원은 사실 이제 인수위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 대통령의 어떤 심증이나 의중을 좀 가장 잘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후에 갑자기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퇴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96조를 보면요. 이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됐을 때 비대위 구성할 수 있는데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아니면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일단 현재 당대표가 거리된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고위도 기능이 상실된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은 권성동 대표는 직무대행은 모든 최고위원이 다 사퇴를 해야지만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전제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전부가 다 사퇴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부가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배현진 최고위원 혼자서만 사퇴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일부에서는 과반이 사퇴해도 비대위 구성 요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거 확실한 유권 해석이 나온 겁니까? 이게 당원 단계 그렇게 그렇게 박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정당의 당원 당규가 상당히 좀 느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정치적 해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절반만 사퇴를 하면은 비대위 구성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권 대행께서 전체가 다 사임을 해야 된다,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 갖고도 아마 갑론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 윤심이 반영이 돼 있다 봐야 됩니까? 저는 반영이 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인수위 대변인 했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어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을 만나서 며칠 고생하셨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그냥 단순한 덕담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이 좀 모든 사람이 보는 대중이나 이렇게 나가는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속내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이제 대통령의 스타일을 이번에 정확하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에도 당무에 관여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이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는 밖으로 얘기하는 말과 그다음에 실제 자기의 속마음과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신다. 이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빨리 좀 이 전체적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당을 좀 먼저 바꾸고 싶어하는 의중이 저는 조금 읽혔습니다. 당을 조금 새로운 모습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중이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이제 그 갤럽 여론조사가 드디어 20%대가 예, 이제 그렇죠. 지금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의 마음은 조금 더 급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간에는 지금 이 비서실을 먼저 쇄신을 하거나 개편을 하는 게 조금 더 빠른 방법일 텐데 왜 또 당을 먼저 그 개혁과 쇄신의 대상으로 삼았을까? 이게 더 복잡한 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뭐 지지율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 좀 살펴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20%대로 떨어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처음 나왔고요. 이게 26일에서 28일 3일 동안 1,000명 대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그 한국갤럽이 정기조사하는 내용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중앙선관위 여심이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나온 결과가 긍정평가가 28%, 네.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62%가 나왔어요. 요거는 지난주랑 비교해 보면 지난주가 32% 긍정평가가 네. 그래서 예. 4%포인트 하락을 한 거고 예. 부정평가는 60%에서 62%로 2%포인트 상승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 정당 지지도도 같이 좀 하락을 했어요. 지난주가 39%였는데 국민의힘은 예. 이번 조사가 36%가 나와서 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예. 민주당은 지난주 33에서 이번 주 36이 나와서 3%포인트 상승을 해서 지금 동률을 동률을 이뤘습니다. 이뤘네요. 예. 지금 그 전체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4%포인트가 일주일 만에 하락한다는 거는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좀 그 하락폭이 크고 그리고 여기서 긍정과 부정이 뒤바뀌었어요. 네. 긍정이 40%, 부정이 47%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0대와 60대가 모두 다 9%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60대도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60대가 지금 긍정평가 4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대통령 지지를 지탱해주는 남아있는 세대는 70대밖에 70대 이상. 없다. 예. 근데 거기도 지금 48%여서 50%안 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마음이 떠났나요? 이거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20%대 지지율이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이 2달 이제 거의 80일 아직 100일도 안 됐고 2달이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20%대가 간 거는 그 사이에 그 대통령이 이제 처음 하시는 대통령이시고 또 정치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도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오히려 경찰국 신설이라든지 정말로 이 갈등 과제를 갖다가 그냥 가운데 탁 던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진짜 너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 갤럽 조사가 그렇게 그 국정 지지도가 낮게 나오지 좀 다른 조사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낮게 나오지 않은 편이었었는데 예, 좀 이번 주 중에 다른 여론 조사는 이 하락이 좀 멈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목요일 날 나온 그 MBS 조사 이제 저희가 지금 전화 면접 조사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전화 면접 조사 두 개에서 MBS 조사는 긍정 평가가 34%로 약간 이제 떨어지다가 약간 이제 반등에 살짝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 MBS 조사는 이 문자,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 간의 그 문자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은 이번 주 패자 살펴봤고 네. 승자는 누군지 좀. 승자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네. 예. 그 대정부 질문부터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법사위까지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그 한동훈 장관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 법사위 그 전체 질의한 게 한 9시간 30분 정도 되는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게 거의 70만 조회수를 넘어갔더라고요. 그렇게 긴 영상도 사람들이 찾아보는 상황이 이게 한동훈 장관이 아무래도 그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뭐 인상적인 뭐 발언이나 장면이 특별히 있었나? 이번에 다시 또 박범계 장관과 전 장관과 그러니까 전 현재 법무부 장관의 대결
이게 가장 큰 조회수를 기록한 거죠, 그러면? 그 부분도 그렇고 이제 그 법사위원들 아무래도 최강욱 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과의 그 또 다른 설전에 대한 관심이 되게 재대결에 예. 관심이 많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대정부 질의 때 워낙 이게 침착하게 또 뭐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예. 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자만한 모습도 좀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가장 많이 한 단어가 제 생각에는 말씀 주시면 듣겠습니다. 이 네. 말을 굉장히 예. 많이 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 말 안에는 약간 수용의 의미도 있지만 한번 말해봐, 내가 한번 판단을 해보게 이런 의미가 양면적인 게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예. 이 인기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예. 이렇게 자꾸 조금 자만한 모습이나 조금 그 국회의원들에서 너무 도가 넘어서는 발언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뭐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네, 금요일로 모른 척 하려고 그러다가 워낙 시간이 워낙 차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예. 그래도 빨리 가야지 하면서 정말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막 이마에서 땀이 막 엄청 흘러내리고 홍길동처럼 축제법을 써서 왔는데 예, 근데 방금 전에 이현영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신데 한동훈 장관의 주가가 물론 모든 계층으로부터 인기를 끄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중도층에서도 인정을 받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압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가 1라운드였는데 완전 싱거운 승부로 끝나버렸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이모 논란, 그다음에 영리법인 논란, 그건 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이 뭐 2라운드가 됐든 3라운드가 됐든 여기서도 박범계 전 장관 또 한동훈 장관은 현직 장관이 전현직 장관 이른바 박한 대첩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결국 감정이 앞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도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구석구석 질문을 하려고 그만큼 이제 네. 법조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리하게 파고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연영 선생님 말씀대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격할 것이다. 네. 꼼짝 못할 것이다. 이제 큰 소리는 뻥뻥 쳤는데 결과적으로 뭐 정치적 성향에 예고를 따라서는 미리 하고 이제 한 거죠.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예.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예. 가장 큰 건 실력으로 논리로 한동훈 장관을 압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자, 지금 뭐 이훈영 소장께서 이제 승자와 패자까지 다 짚어 주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승자로 꼽아졌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을 승자로 꼽아 주셨는데 배정찬 소장은 뭐 이제 한동훈 장관은 뭐 승자 패자 뭐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네, 저는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어요? 그러면 승자 패자 어떻게 꼽으셨어요? 저는 승자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네, 당대표 직무대행. 예. 이은영 소장님은 좀 패자로 꼽으셨는데. 하실 거예요. 예. 저는 근데 무슨 말씀, 어떤 분석 의견이냐면 이쯤 되면 승자다. 이쯤 되면 저도 반어법이네요. 반어법. 공무원 시험 합격까지는 네. 이건 패자일 수 있겠는데 예. 난감한데 그랬는데 전 국민이 다 알아버렸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인지까지. 예. 그럼 이건 정말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 빼고는 다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분석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문자 체리 엄지차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체리 나도 체리 사야 되겠다. 나는 체리는 절대 안 먹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관심을 끌고 화제의 중심에 설 정도면 저는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승자다. 알겠습니다. 졌다. 승자. 저는 졌습니다. 예. 졌다. 예.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패자는 그럼 누굽니까? 패자는 저는 서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을 냈는데. 예, 컷오프 통과하지 못했죠. 네, 그래도 서른 의원은 친낙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본인이 이어받아서 당대표에 도전한다 그랬는데 실제 이번에 DJ를 개성했다고 하는 당대표 출사표를 세운 인물들이 다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도 그렇고 중진이잖아요. 네. 부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리고 또 김민석 전 의원은 김민석
의원, 현역 의원입니다. 네. 패자로 안 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유산을 강조한 인물들은 이번에 다 패퇴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민주당으로서는 좀 패인이지 않겠냐. 이런 다양한 정치적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좀 본선에도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네. 또 한 명은 박주민 의원입니다. 그래도 97 그룹을 대표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인물은 강훈식 의원 이번에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네. 좀 박주민 의원이 더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당대표의 그렇죠. 선거에 나갔던 적도 예. 있지 않습니까? 통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들도 네, 많이 그리고 있었어요. 국민 예. 여론도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심을 못 받았다. 당 당심에서 뒤졌다. 중앙위원회 예. 마음을 못 받았다는 그동안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 내부에서 그리고 법사위 간사도 역임했었었죠. 예. 그래서 여러 차원에서 대정부 질문도 그렇고 맹활약을 해왔던 박주민 의원인데 정작 당 내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패자로 꼽아봤습니다. 이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에 이제 대의원들 대상의 연설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을 집중 공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의원들이 많은 속에서 본인이 이제 충청 쪽의 의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좀 어필이 된 것 같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3명의 당대표 컷오프 좁혀졌는데요. 좀 더 관련된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갑니다. 금요일만 하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또 이은영 소장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 대표 예비 경선 결과를 놓고 얘기를 잠시 해봤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 또 이재명 의원,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예비 경선을 통과한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 단일화 될 것이냐? 뭐 저희가 좀 쉬는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좀 힘들 거다라는 데 의견은 통일된 것 같고요. 자,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이게 또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지금 이 상황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법적 리스크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 분 짧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이재명 의원에게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체 응답자들에게 이재명 의원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면 이 관련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에도 흔들릴까? 민주당 지지층들은 크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의원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른바 분수책. 분수책. 분수책은 또 왜냐하면 지금 여름이니까 더우시잖아요. 분수 칼칼칼칼칼. 근데 분은 뭐냐면 당내 분열 친명이냐 비명이냐 또 친문이냐 또 개딸이냐 양아들이냐 뭐 이런 온갖 지금 당내의 역학 구조가 상당히 얽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수는 뭐냐면 수사입니다. 바로 이 수사 리스크. 당대표가 되더라도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운명도 이재명 의원의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달 때 마지막 책은 책임입니다. 책임? 대선에서도 패배했고 지방선거에서도 나섰지만 전면에서를 진두지휘한 격이 됐지만 사실상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된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안고 있는 것이죠. 안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크지 않을 것이다. 예,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어쨌든 이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게 굉장히 지금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과 이게 같이 다 맞물려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 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의원을 중심축으로 빨리 세워서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뭔가 결집을 더 하고 돌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이은영 소장님이 패자를 한 사람 더 뽑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이상민 장관을 행안부 장관을 뽑았는데요. 지금 경찰국이 이제 신설이 돼서 시행령 통과가 돼서 8월 2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요거 관련한 여론조사가
한 3개 정도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3개 다 썩 좋은 지금 여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갤럽 조사,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갤럽 조사에서도 이 경찰국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이 경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다라는 게 51%, 경찰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필요 조치다가 33%에 그쳤어요. 네. 의견 유보한 게 한 16% 됐고요. 그다음에 그 경찰서장 회의, 총경 회의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의사 표명이었다. 이게 59%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국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결과 가져와서 이상민 장관께서 이거를 지금 빠르게 추진은 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불씨를 안고 있다. 더군다나 그 경찰대와 관련한 개혁까지 시사를 하셨는데 사실 경찰대 개혁은 공약사항에도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경찰대 그러니까 신입 뽑는 게 100명 정도예요. 또 편입 50명, 그다음에 신입 50명 이렇게 적은 수를 뽑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혁을 하려는지 이거는 좀 공론 과정을 거쳐서 엘리트 양성 기관으로서 이걸 좀 전환을 하면서 이 뭐 신입생을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종합적인 의견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상민 장관을 이번 주 패자로 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승부처는 어딘지 살펴보도록 하죠. 배정찬 소장님.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승부처입니까?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운명도 어찌 보면 대통령의 운명도 저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 속에서 첫 번째 대통령은 내무반의 총질한 대표 이준석 대표를 일컫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당에 돌아오기는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왜?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향해서 못마땅하다. 그럼 돌아오겠는데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관계를 볼 때, 징계위 결정을 볼 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배현진 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한 것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최고위원 몇 명이 더 사퇴할 수도 있다. 아니다. 그렇게 돼서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로 갈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을 떠나지 않으면 이것도 묘해지는 것이거든요. 미묘한 당내의 힘겨루기,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내용은 가라앉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당내의 향후 당권 또 총선 공천권 역학 구조도 결국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예. 시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 굳이 당에 대한 쇄신을 먼저 추진을 하려는 건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지금. 오히려 비서실 개편을 하시는 게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을 조금 좀 더 이제 정체를 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승부처로 이 과학방역을 뽑았습니다. 과학방역이요? 예. 최근에 그 질병청이 과학방역과 관련해서 그 설명회를 개최를 했어요. 근데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과학방역이 도대체 뭐냐. 근데 이게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과학방역이 이제 그 질병청 설명에 의하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됐기 때문에 중환자랑 사망자를 최소화시키는 게 과학방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과학방역이 아니고 자율방역 아니냐.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는 이제 표적화된 정밀방역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라는 건지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지금 코로나가 제 주변에도 최근에 2명이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막 확산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지금 조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20%대로 내려간 상황에서는 다른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이 방역에라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 그 7월 둘째 주에요. 갤럽이 그 7월 12일에서 14일 날 정기조사 1,000명 대상의 정기조사 할 때 여기가 항상 코로나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현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다가 41% 나왔어요. 잘못한다가 32%, 어느 쪽도 아니다가 8%, 잘 모르겠다 19%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2주 전에 조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 잘한다라는 평가가 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 속에서는 그래도 좀 평가를 40%였으니까. 근데 지금 아마 다시 요문항을 조사를 하면은 이 어느 쪽도 아니다와 잘 모르겠다가 아마 잘못하는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방역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지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방역은 이건 이념을 초월하고 또 지역을 초월하고
또 직업을 초월하는 이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예. 우리가 지금은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20만 명이 넘는다. 이렇다면 지금 요양병원의 면회도 비대면으로 전환된 상황이라면 가장 아마 소상공인이나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 자영업청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방역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 네. 또 모임 인원 축소이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강화되는 거 아니야? 또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타격이 하반기에 밀어닥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에 또 집권 여당의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방역 리더십입니다. 대통령이 방역까지 다 전문적으로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방역 리더십이 필요한데 지금 방역 리더십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도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 장관 한 명이 없다고 해서 방역 지휘 체계를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 이념이 없는 거면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우리 방송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김강립 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을 하라. 그러면 인사청문회 통과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 K 방역에 대해서 바로 연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적어도 5에서 7%포인트는 올라갈 수 있다. 이 위급한 국면에서 그렇죠. 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빨리 지명하는 게 여론에 도움이 된다.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그래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그 육군훈련 논산훈련소에서도 200명 확진이 됐어요. 지금 학원가가 완전 비상이에요. 그런데 주무장관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은경 방역 질병청장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치인을 임명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왜냐하면 리더십을 좀 확 강하게 가져가려면 정치인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배종찬 소장이 뭐 구체적으로 저희 이름까지 언급을 저는 하시는 항상 거는 구체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치인인데 그러면은 정치인이 또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되는 저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또 뭔가 밝혀져서 논란의 불씨가 지펴지면 불씨가 또 일어나면 그건 대통령에게 더 부담이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대충 이제 인사 검증이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빨리 오히려 임명을 해야죠. 정치인들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래 정치인들이 좀 많이 갔었던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나 실무자가 김강립 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보건복지부 차관 임명하면 이렇게도 또 전환이 되네, 태세 전환이 되네, 지지율 더 올라갈 수 있죠.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인사를 지금 아니 저는 이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일면식이나 관계가 전혀 그러시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또 강화하는 거는 여론이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 방역을 굉장히 촘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관 지금 모처럼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다시 방역을 조이는 거에 대해서 또 조금 반대 의견이. 근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인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중소상인하고 자영업자들 아니었어요? 경제적 요인 중요한데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런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걸 우리가 도륙당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10만 명 또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그러면 이건 경제 물론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한 발짝 앞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 거죠.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되고 경제도 큰 영향이 없도록 또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쉽지 않은 과제가 앞에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